강남 집값이 과대 해석이라고 했는데 저는 과대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 2025년 상승장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불장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만 유독 불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10년이 지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다. 실제 강남에는 집값 떨어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신고가 나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네. 예. 쉽게 말하면 튤립 살 때 예. 그게 이 가치가 없다는 거 알지만 샀잖아요, 다들. 네. 왜? 광기가 불어서. 저는 이건 광기라고 봐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비버리힐즈 가서 집을 사지 왜 여기다 집을 삽니까? 150억, 200억을. 네. 이 지금 있는 분들의 그들만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치솟는 현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쏠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개인한테 도움이 돼요. 문제 없고. 그러니까 전체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전 세계 경제 위기 10번 터진 중에 9번이 부동산 때문에 터진 겁니다. 부동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가치를 논한다면 한국 경제를 성장 도약시킬 만한 그 산업의 돈이 상대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그냥 2년 뒤에 뭐 2배 되는 현상이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과도하게 쏠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년 그 선거를 앞에다 두고 집값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진단 좀. if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집값은 마지막 폭등 또 나올 겁니다. 마지막 폭등이 온다. 네, 왜냐하면 6억까지 풀어놨기 때문에 네. 수도권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if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안 맞습니다. 입주 물량도 내년에 부족하고요. 네. 금리 내려가고 방치하게 되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실망이 되거든요. 네. 그 실망은 어디로 가냐면 집값 더 올라가겠네로 갑니다. 그거는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또 한 번 망가뜨리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특히 신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 저도 뭐 제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심층 토론 한번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진짜 즐겨보는 경익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사님한테 제가 아는 인사이트가 작더라도 토론인데 열심히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제 인사이트가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TV 경익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박사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영광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단 시장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5년 8월인데요. 뭐 25년 들어서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회고하셨는지 진단해보고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5년도에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죠. 네. 작년까지 특례보금자리하고 신생아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회복 수준이었고 2022년도 좀 낙폭이 컸었는데 지방은 물론 계속 좀 하향을 좀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좀 회복 국면을 보였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가 사실 너무 생뚱맞았긴 시간도 안 맞고 때도 안 맞고 시기도 좀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과 함께 모든 부동산 커뮤니티부터 해서 서울 집값 폭등한다라는 신호로 갑자기 확대되면서 또 계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짝은 네. 그런 게 겹쳐지면서 불장이 벌어졌습니다. 불장이 벌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강남의 희소성 이것이 좀 부각된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을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방 자산가들이 이 지방의 부동산이 조금 침체를 겪다 보니까 약간 퀘스천을 찍고 있던 채 3, 4년 동안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좀 프레임이 잡혔잖아요. 네. 이게 겹쳐지면서 토지거래 허가랑 겹쳐지면서 그전에도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지방에서 요번에 서울의 거래량 중에 한 20, 30%가 지방분들이 샀거든요. 그게 이제 겹쳐지고 또 일반 제조업체 사장님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장님들이 또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제조업을 뭐 10년을 하셨는데 20년을 했는데 번 수익과 부동산만 한 친구랑 비교하니까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는지 여러 이제 상공회의소나 회의를 가보면 나 좀 강남에 사둬야겠다 밑도 없이 좀 이런 마인드가 겹쳐지면서 결국은 강남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대적으로 해석되고 프레임들이 전개됐죠.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불장이 일어났고 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까지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 정말 폭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한쪽의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6.27 대책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6.27 대책이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렸냐?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 주택 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됐지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대책의 효과는 그냥 미봉책에 그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심리는 잠재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들이 불식되지 못했죠. 그럼 내년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명확하거나 신뢰성이 없거나 투명성이 약하다면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시장 약간 네. 변동성이 또 한번 작동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남아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시장 방향을 정하는 키워드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25년 상반기와 뭐 하반기 그리고 26년까지 큰 틀에서의 진단과 전망을 이제 해주신 겁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또 다른 인사이트로 다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하자면 네. 일단 과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강남 집값이 과대 해석이라고 했는데 저는 과대 해석은 좀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시대적 흐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고 2020년, 2021년은 전국적으로 모두가 다 올라가는 이제 불장이 됐다면 올해 2025년 상승장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불장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더라도 그냥 안정인데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만 유독 불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문재인 정부 2017년처럼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저성장과 장기 침체로 우리가 진입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시대에는 사실 지방에 건물이나 땅을 사도 되고 마포나 강북이나 어디 뭐 아파트를 가지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잘 살고 굳이 강남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전문직이고 자산이 좀 있습니다. 강남에 집이 없을 뿐입니다. 네. 뭐 수백억 자산가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팔려고 하냐? 지금 또 충분히 잘 살고 전문직이고 연수입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팔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하나 사겠답니다. 그분이 강남 아파트를 사서 매덕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생각해 보면 뭐 10억이 올라도 양도세 떼고 나면 그분이 한 5억 더 벌자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 흐름이 강남 아파트 하나는 고가 아파트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나 하나 가져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숙제가 하나 끝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빌딩 하나 팔면 강남에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방은 가치가 떨어졌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은 10년 새 3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채밖에 못 사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이제 한 채도 못 살 것 같은 마포 아파트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왜? 자녀들은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자본을 유출해서 서울로 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지금 지방 소멸 말씀하셨듯이 지방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회복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10년이 지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다. 이건 저는 양극화의 한 단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걱정되는 건 이제 강남 집값이 올라갔는데 올해 강남 집값이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뭐 토지거래가를 풀어서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두 곳 때문에 올랐습니다. 압구정과 원베일리, 반포 이 두 곳이 압구정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재건축 호재 때문에 원베일리가 뭐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70억 전용 8사가 찍다 보니까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지방 자본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막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 현상을 보자면 이게 단기간에 뭐 대출 규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실제 강남에는 집값 떨어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신고가 나옵니다. 10채 거래되는 게 3채가 거래가 되는데 거의 2~3채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자면 대출 규제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제 공은 후속 대책, 공급 대책,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줄 만한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 되고요. 지방에 대한 인구, 한마디로 서울의 수요 과잉을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이 뭐 표현은 좀 다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지금까지의 시장 진단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 및 판단 큰 틀에서는 뭐 크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면 뭐 앞에 말씀하셨지만 한문도 교수님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뭐 안타깝게도 서울 강남 아파트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정부의 어떤 신뢰가 갈 만한 정책이 없다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뭔가의 트리거가 없는 한 지금 두 분의 말씀이 강남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양극화를 더 벌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의 특단의 올바른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현재로서는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정책 진단을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문도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강남 집값이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양극화처럼 네. 뭐 최근에도 좀 재밌는 현상이지만 경기가 정말 후퇴하고 그래서 네. 일부 식료품이나 일부 이제 필수재적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오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안타깝게도 명품 품목들은 또 계속 오르는 이게 일종의 상품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보석 가격은 뭐 이렇게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들리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종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정책이 가동하면 이게 바꿀 수도 있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네, 양극화는 뭐 무조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경제의 기본 축인데 네. 이게 이제 자산의 개념에서 치환을 하면은 토지는 지대가 되고 네. 노동은 임금이고 자본은 이자지 않습니까? 수익률. 그럼 우리가 임금, 지대, 이자 이것이 합쳐졌을 때 똑같은 산출량이 나왔을 때 지대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똑같은 볼륨이요. 100인데 뭐 3, 4, 3, 2 배분이 예전의 모습이었다라면 지금은 지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볼륨으로 보면 지대가 거의 뭐 6, 7 가고 임금이 3 정도 뭐 이자는 좀 약하고 이런 좀 편중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경제학의 기본인 지대 불로소득에 대한 이론은 뭐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견이 없습니다. 없지만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개인 사유권 인정하고 여기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개념에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약간 프레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지금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고 영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푸드뱅크라고 생겼습니다. 우리는 배드뱅크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18%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영국이란 나라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아스럽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전 그
복지 차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밥 못 먹는 게 보이니까 푸드뱅크를 차려가지고 양극화 중에 부자분들이 또 기부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음식점 푸드뱅크 만들어서 아침마다 오면은 밥 한 끼 세트를 차려줍니다. 그럼 거의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우리보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영국 경제가 어때요? 안 좋잖아요. 네. 그냥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방치한다라면 네. 부동산의 상승을 이게 지대의 불로소득을 그냥 인정하고 계속 방치하면 결국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영국보다 2배 빠릅니다. 네. 그러면 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어떤 리스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점이 되면 그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다 알잖아요. 네. 다 안다는 건 뭐냐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갖춰온 틀이 아시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값이 오른 게 자기가 뭐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냥 오른 거잖아요. 나쁘게는 투기 세력, 좋게는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더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뭐 자본주의 화폐량이 늘다 보니까 명목소득으로 명목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치환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정도가 비중이 예전과 다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잖아요. 네. 그런 방법은 그걸 비중을 맞추는 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네.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던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해외에선 보유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국가 경제 규모면은 보유세가 꽤 되거든요. 우린 부담이 없어요, 사실. 거기다 장기 특별 공제 있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80% 감면. 그러니까 뭐 세금이 무서울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자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하나 있어야겠다. 바본가요? 금을 사두면 되지. 그냥 이게 오를 거라는 예측인 거죠. 그냥 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이 아닌 거죠. 그 후면에는 이거 오르겠구나, 떨어질 일이 없구나. 땅은 자산에 비해서 그렇죠. 지방에 있는 것보다 나니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과잉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데 그거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그냥 예.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더 사는 차원에서 사는 거니까 그 수요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이 분위기상. 근데 그분이 좀 더 현명하다라면 금을 사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베이비 부머 3040이 지금 붙었고 베이비 부머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 베이비 부머 중에 부동산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부자가 됐어도 부동산을 정리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네. 근데 중간에 낀 사람들, 지금 인제 따라오는 3040들 그 중에서 3040에 제가 확인하니까 10%밖에 안 돼. 10%도 안 돼요. 네. 그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뭘로? 자본사 시세 차익 불로소득. 그러면 우리가 M2 대비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상속론자분들이.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비중이 중요하잖아요. GDP가 3배 올랐으면 집값도 3배 오르고 M2도 3배 오르고 맞아요, 이거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GDP가 3배 올랐는데 집값은 6배 올랐어요, 지금. M2로 따지면은 4배 올랐는데 6배 올랐어요. 오버슈팅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어디냐면 지방이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특히 강남 상구 뭐 일대죠. 희소성 있는. 그럼 과대포장된 건 맞죠. 그러면 그 땅이 뭐 특별한 땅인가요? 그럼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돈의 집중이죠. 근데 예. 쉽게 말하면 튤립 살 때 예. 그게 이 가치가 없다는 거 알지만 샀잖아요, 다들. 네. 왜? 광기가 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건 광기라고 봐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비버리힐즈 가서 집을 사지. 왜 여기다 집을 삽니까? 150억, 200억을. 네. 이 지금 있는 분들의 그들만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봐요. 나머지 그 갭이 없어졌잖아요. 중산층이 따라볼 수 있는 수요가 없잖아요. 그들만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뭐냐? 그동안 3배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본 분들이 게임에 들어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화예요. 엊그제 전화 받은 건데 대출 영업 본부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랍냐 했더니 오늘 대출 영업 상담을 하나 했는데 연봉이 현재 6천이래요. 여자분인데 솔로고 연구원이래요. 근데 혼자 솔로고 혼자 살고 계시고 이미 이쪽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에서 일단 수익을 보신 분이에요. 분양을 7, 8억에 받았는데 그게 19, 20억이 된 거예요. 마포 쪽이. 세금 공제 다 거니까 세금 낼 거 별로 없고 20억에 팔고 이번에 27억짜리 강남으로 들어왔어요. 25평짜리. 7억 대출 받은 거예요. 제가 연봉 얼마나 그랬죠? 6억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풀로 제가 보면. 그러면 6억에 이자
싸게 해도 3%고 4% 잡으면 2,400이면 한 200만 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네. 연봉 6천이면 실수령액 400이에요. 그러니까 200 몇십 원리금까지 나가고 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분은 올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요도 꽤 많아요. 지금 3040이. 그리고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자산가들 그분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실거주를 위해서 가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뒤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 붙어주면 이 게임은 유지가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양가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가지고 있을 때 부담을 갖게 해야죠. 또 10년 장기 특별 용제 해가지고 또 10년 뒤에 명목가치상 오르게 되면 또 세금 안 내고 또 받는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임금 근로자들은 또박또박 오르잖아요. 물가 인상만 따다 오르고. 여기서 분명히 뭐 어느 분이겠지만 모두가 아는 공정과세. 아니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뭐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단안을 낼 때가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미 이 구조적인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나설 힘이 없잖아요. 근데 과연 어느 누군가 리더가 그 길을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2,300만 가구인데 지금 과감하게 갈 땡이 뭐냐?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2개 갖고 있어서 팔고 사고 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 갖고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처럼. 그러면 이 2,300만 중에 이런 분들이 따라붙으니까 일시적 2주택자들은 털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작업이 되거든요. 투자가. 그럼 2,300만 중에 지금 다주택자가 몇 분인지 아시잖아요. 400만이 안 돼요. 그러면 2,900만이 무주택자는 1주택자죠. 네. 1주택자 중에 유자녀 비율이 몇 프로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67%가 한 자녀나 두 자녀를 갖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설문조사 들어갈 텐데 네. 그럼 비율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1,100만 가구 중에 70%면 800만 가구예요. 그리고 980만의 임차인 1,000만 정도 되죠. 그러면 더하면은 1,800만이 집값 오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 문제라고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 다 좋아하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서 부동산 기자분들을 필요로 해서 기레기님이라고 하죠. 그쪽에 올인을 하잖아요. 게임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부가 보유세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시도할 것 같은데 지방선거 끝나면 나올 것 같아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좀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줄이게 되면 투기 수요가 없어져요. 자꾸 투자라고 하는데 그거 투기죠 사실. 세금 안 내고 양도세 비과세 받고 차익 남기겠다는 뜻밖에 더 있습니까?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근데 그 비중이 많다라는 거를 국가 정부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 젊은이들과 중견 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걸 못 보겠다라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도 생각을 할 때가 오겠죠. 그 방법밖에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뭐 변죽, 다른 사이드 그 아무 만져봤자 답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론은 여론하고 정부의 의지가 딱 맞는 때가 10년에 무조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 이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을 일단 진단해봤습니다.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분의 뭐 생각이 일정 부분 합치되는 부분도 많고 네네네.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께.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짧게. 좋다 안 좋다를 저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없습니까? 같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저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과도하게 쏠리는 걸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과도한다는 표현이 과도한 전제죠. 건 예, 예. 네, 소장님은 뭐 그럴 시장에 따라 가는 거다. 그건 뭐 용인할 만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같은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문제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제냐 아니냐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네, 네. 대응책이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전망과 희망은 다른 거다. 완전 다르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기를 제가 24년 5년에는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해왔어요. 아, 네. 이건 전망이에요. 근데 전망이죠. 제 희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틀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치솟는 현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네. 뭐가 맞다는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그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현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쏠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불안하고 저성장의 경기 침체에 답이 없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일부 발생하는 거고요. 서울의 거래량이 물론 뭐 6월 거래량은 만 한 2천 건 정도 네. 됩니다만 대출 규제 나오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2020년, 2021년 처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올라가고 돈이 쏠리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쏠림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교수님께서는 뭐 보유세를 올려서 환수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양극화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집값 해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불로소득을 환수한다고 해서 해결될 양극화 문제 같으면 우리가 토론을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기업들은 해외로 가고 있고 자금 유출 발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니까 앞서서 왜 강남 아파트 사? 골드 사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드도 삽니다. 요즘 아파트만 하나 사지 않아요. 과거처럼 다주택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똘똘한 거 한 채 사고요. 그 똘똘한 한 채를 야기시킨 것도 결국에는 정부죠. 많이 사면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문제야. 뭐 문제는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채만 삽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대출 내가 받을 수 있는 DSR에 맞춰서 내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합리적으로 받습니다. 한 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도 하고요. 채권도 하고요. 골드도 사고요. 미국 주식도 사고요. 요즘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잘 합니다.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내가 능력껏 한 채 사는 걸 가지고 너 문제야.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사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대출 뭐 6천만 원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6천만 원 정도 소득이면 6억 대출 나오지도 않습니다. DSR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대출 규제 잘 되고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LTV, DSR에 스트레스 DSR까지 하거든요. 627 대출 규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규제하고 내 작은 범위 내에서 사는 걸 가지고 문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정부가 수요 분산을 못하고 공급이 부족한 정부의 관리 책임이지 이걸 집을 한 채 사는 사람한테 네가 샀으니까 경제가 문제고 양극화가 문제야라고 한다는 건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문도 교수님께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각자의 의견이 그럼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한번 의견을 여쭙고 문제의식 하에 우리 대응책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반론의 개념에서 네네.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반에서 어떤 한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요. 네, 공부할 능력도 안 돼. 그냥 나는 사고 치고 다니고 싶어요. 그 사람의 권리를 야단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주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점과 공공의 개념을 생각한다라면 그분이 똘똘한 채를 자기 능력에 맞게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분이 삶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올랐을 때 나머지 분들도 따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갈 때 부채를 더 안게 되잖아요. 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억대인 집이 한 사람이 사고 철가가 올리다 보면 업이 되잖아요. 업핑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은 버겁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뭘로 돌아와요? 지금 내수 침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한 사람의 똘똘한 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레임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부동산은 불필요하고 이런 자체 의식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개인한테 도움이 돼요. 문제 없고. 그러니까 전체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전 세계 경제 위기 10번 터진 중에 9번이 부동산 때문에 터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아, 부동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그럼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편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해 가지고 3년마다 집을 사고 팔아요. 이게 무슨 짓이죠? 투기 짓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막아주지 못한 정부가 첫 번째 책임이고 이분들은 죄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건 목도를 해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아유 나라는 좀 망가지는 것 같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주변의 부자들도 만나면 야 젊은이들 위한 대책을 자기들이 저한테 만들어 가지고 와요. 제가 정상화론자 하락론자다 이러다 보니까 야 젊은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쏠렸을 때 국가의 흐름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의식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네.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자꾸 따라가려는 그게 있잖아요. 이거를 막을 거는 뭐예요? 언론하고 정부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언론하고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다 국민들이 결국 일으켜서 정상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이 정상화되는 어떤 여론들이 들기 시작하면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말아도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중에 하나의 단편이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보유세 강화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을 때 일반 경제 주체의 90%가 부동산을 안 하는데 그분들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일할 맛이 나고 이게 이제 범죄율도 줄 것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 볼 때는 과도한 부동산의 편중은 정부가 나서던 여론이 나서던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고 국가 주체의 어떤 희망을 주는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3자 토론 방식이니까 네.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마 다른 의견이실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매크로하게 항상 보기 때문에 역시 매크로하게 답변을 그렇죠. 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게 첫 번째 의견은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뭐냐? 라면 그 문제가 뭡니까라고 질문하면 각자 다른 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한국 경제 문제 의식은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가 아닙니다. 저는 올해 한국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성장이 더 고착화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배경, 그 이유 중에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인구 감소예요. 네. 저출산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의식 하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때 좋냐, 내려갈 때 좋냐? 내려갈 때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간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집값이 내려가 주는 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 하에 저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쏠리는 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 거시경제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해 주셨었는데 네. 김태유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보다 네. 더 구체화가 잘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지금 갖고 있는 유동성의 힘이 2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우리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이 100원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1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산업 100원, 부동산 100원. 그런데 그게 돈의 가치로 200원 똑같아요. 근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치가 2배로 뛰게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0원짜리의 가치가 사실은 100원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가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산업은 100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100에서 예를 들어 300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가치를 논한다면 한국 경제를 성장 도역시킬 만한 그 산업의 돈이 상대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 동력이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그냥 2년 뒤에 뭐 2배 되는 현상이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부는 올려놓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소위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자산 가치 상승은 상대적으로 이 산업 경제의 경쟁력을 그 비중적으로 봤을 때 실추시킨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 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떨어지게 만든다. 맞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이제 부동산을 보는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과도하게 쏠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희망이죠, 희망.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7 대책이 네.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으로 돈을 쏠리게 하지 말자. 혹은 서울 부동산으로 더 추가적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자. 기왕이면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하자. 주식시장에 돈이 쏠리면 자기 자본이니까 이게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기업들이 또 자기 자본금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R&D 지출하고 하니까 또 신규 투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6.27 대책의 방향은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주식으로 돈이 쏠리게 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더 쏠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정부의 의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6.27 대책과 앞으로 이어질 정책의 방향성이 전혀 어긋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27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가했듯이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뭐 방향성 자체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네. 이제 주식 코스피 5천 시대를 말씀하셨고 부동산으로 돈이 다 쏠리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강연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집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하라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집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과거처럼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임야도 사고 집도 여러 채 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굉장히 좀 현명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6.27 대책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워낙 6월에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는 첫 번째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도 막으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좀 돌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는데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6.27 대책 하나만으로 수요 억제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앞서서 말한 우리 희망이잖아요.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너무 과도하게 가면 안 되고 그거는 희망이고 우리가 전망을 보자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처럼 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경제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다가 침체가 오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일본이 하고 있는 뭐 철강, 자동차, 반도체 모든 산업을 그대로 흡수해서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우리 제조업 기반이 이제 거의 중국한테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중국이 앞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대 흐름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을 위한 투자 기업들도 성장 엔진 뭔가 달라지는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발굴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이병철, 이건희 시대 때 했던 반도체에 지금 목을 메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반도체만 잡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진다? 규제가 풀린다? 중국이 달리기 시작한다?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은 저는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게 모든 게 종합적이에요. 상속세, 증여세도 포함되고. 그러면 왜 부동산으로 쏠리냐라고 하면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자식한테 물려줄 자신도 없고 상속세도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정리해서 모은 돈으로 똘똘한 집 하나 사고 내 자식 집 하나 사주고 나머지 돈은 골드도 투자하고 뭐 해외로도 투자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단순히 너 왜 부동산 투자해? 왜 고가 아파트 투자해? 하지 마.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야, 너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가 환수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경제에 대한 성장 엔진을 만들고 지금 인구 감소 말씀하셨잖아요. 인구 감소 해결이 될까?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본은 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집값이 30년 동안 침체가 됐는데 일본 출산율 왜 안 올랐을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사실은 저는 출산율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표현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한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일본 내부적으로 정부가 내린 판단은 8천만 정도로 떨어지더라도 일본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인구 안 늘어납니다.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더라도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돼. 뭐 하면 출산율 올라갈 수 있어. 희망에 대한 여전히 희망가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현실을 인지하자. 집값도 여러 개 사지 않는다.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너가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가보면 일자리가 없답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없어요. 전멸입니다. 옛날에 있던 일자리조차도 없어졌거든요. 구미만 가보더라도 옛날에 삼성 휴대폰, LG 디스플레이가 다 구미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만 차단해도 저는 서울이 수요 과잉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세금 가지고 우리 정책으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라는 낙관론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의견이 저도 포함해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리를 잠깐 해본다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럼요. 다만 저도 이제 뒷부분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의 대응은 또 개인의 대응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여기서 좀 한번 저는 한번 질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을 개인의 대응과 국가적 대응이 좀 다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네네. 한문도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맞죠. 개인의 재산권과 뭐 자유를 속박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국가가 아닌데. 그럼요. 그럼 이제 국가가 할 일이 남았죠. 네. 근데 이제 소장님이 보유세로 막 잡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과연 그걸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팁인 거죠. 그중에 스킬이고 제가 이제 주시하는 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저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저 요점이 앵커가 됐습니다. 네. 김 박사님이 주신 게 정부가 주식시장으로 방향성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꾸 표현을 하면서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출 규제를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냐고 이제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서로 결이 다른 건데 네. 굳이 이 정부가 그걸 붙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그 정책의 방향성에 좀 문제 의식이 있으신 거네요. 저는 많은 거죠. 아, 개인적으로. 네네. 그 왜냐하면 부분 이런 말씀 것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죠.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마치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장미꽃이 필 것처럼 쉽게 말하면 경제가 막 살아날 것처럼 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앞만 봐도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일본이 그렇게 바보를 해서 그랬나요? 세계 1등 국가까지 갔던 나라가 네. 못 버텼는데 우리가 과연 그걸 버틸 수 있는 뭐 매직이 있을까요? 어벤져스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됐을 거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이 측은지심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봐주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가능 밀어붙이는 형태 이게 좀 걱정돼요. 마치 주식시장이 불장이 돼가지고 부동산은 가치가 없는 이런 거 이런 모습을 연상하는 발언들 네. 표현이 아 부동산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네.
뭐 마치 끊는 듯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정책은 잘못했다고 보고 예. 인정할 시장 인정해 주면서 네. 비중의 편중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네. 약간 인수위 없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서 일단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워딩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에서 표현들이 나오고 종합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공약을 더듬어 보면 그나마 희망적인 건 리더가 중요한데 A, B, C, D, F 전략을 처음에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때 네. A, B, C, D, F 이제 수장님 말씀 주신 뭐 전략을 세운다는데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A, AI 사업, B, 바이오, C, K 컬처, D, 디펜스, E,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F, 팩토리 살리겠다 이거예요. A, B, C, D, E, F 전략을 밀어붙이겠다 됐어요. 네. 그럼 맞아요. 베이스는 맞았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로드맵은 AI는 발표했죠. 네. 에너지 재생 요 두 개는 발표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200일 안에 뭐 언제 안에 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런 기반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을 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성이 확실히 신뢰성이 붙을 텐데 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속으로 웃죠. 네. 왜 웃냐면 마치 물적 분할과 이런 것만 막는다고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전혀 아니잖아요. 네. 많은 내용들이 더 있잖아요. 네. 그럼 MSCI 편입 지수도 못 들어간 수준의 주식이 갑자기 5천 원 어떻게 가요? 이런 거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서민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나? 왜 이렇게 과도하게 포장을 할까? 5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빈 구석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무 밑도 끝도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3천 가잖아요 이러잖아요. 네. 아무 일 했죠. 주주 충실의무 넣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받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의지가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면 아웃이죠. 네. 지금 아웃되는 분위기잖아요. 또 네. 거기다 갑자기 양도세 푹 때려요. 주식 양도세 헛발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리더가 있고 옆에 엄마 아빠인 충신들 가신들이 따로 국밥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뜻이나 방향성은 잘 던졌어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잠재 성장률이 안 좋은 기반 베이스다. 네. 그럼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노력이 있는지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국민들한테도 인지해주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우리가 못 산다. 다 같이 갑시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네. 마치 자기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살 것처럼 네.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동조해주고 다 가고 전문가들. 근데 지금 약간 따로국밥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거보다는 국밥집에 갔는데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다 맛있으면 곰탕이 제일 맛있고 나머지 국밥도 맛있으면 그 집은 장사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집은 곰탕만 맛있고 나머지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라도 같이 옆에 있는 가신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모습은 약간 벌써 그런 좀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앵커님 말씀처럼 방향을 처음에 잘 잡았다. 그러면 겸손하게 선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진짜 국가를 위한다라면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국민들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200일 안에 완벽한 대안을 좀 내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되면은 국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포지션이 아니고 이상하게 뭐 반장 역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죠?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 네. 그러나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불안하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그 한 가지 코멘트 평가를 좀 드려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한문도 교수님 말씀 듣다가 작년까지는 뼛속까지 진보였는데 저요? 오늘은 좀 중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 진보 중도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정치색 없이 네, 어떤 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그렇죠. 의견을 주는 거지 네. 정치적인 편에 서서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네, 네.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보면 저도 627 대책의 방향성은 맞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들었던 생각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너무 기습 작전하듯이 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축구팀을 잘 경쟁력을 키우려면 체력을 보완하고 또 축구 스킬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한일전을 치를 때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그 공을 상대 공을 이렇게 탁 몰래 뺏어가듯이 제 축구 스킬을 잘 몰라서 6.27 대책에 대한 알림 없이 부동산 정책 방향 우리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기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6.27 대책도 알림을 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기습 작전하듯이 발표해서 시장에 굉장한 혼란과 논란을 줬다. 어떤 뭐 표현이 없었죠. 네, 저는 이게 나라의 정책 방향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예, 기습 작전스럽게 이게 우리가 정부랑 가게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조적인 방향을 안내해 주시고 그런 기조화에 걸맞는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나라 살림하겠다라는 방향성 하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제가 뭐 다 나머지 두 분도 헐뜯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충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네. 한문도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네.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막고 주식으로 가게 하겠다가 의도인데 서울 부동산으로 가지 않도록 막긴 막았는데 한국 주식으로 안 가고 미국 주식으로 다시 갑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되다가 그럴 가능성이 특히 높죠.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앞에다 두고 대내 투자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대내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도 둔화되고 실물 경제가 둔화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실물 경제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은 그거 안에 형성되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실물 경제가 딱히 이렇다 만한 성장 모델 없이 자본 시장만 5천을 향해 갈 수가 있을까? 없죠. 그게 논리적으로 안 되죠. 이게 다른 말로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건 버블이네라고 평가하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마련한 방향성은 맞으나 맞죠. 성장 모델 없이는 돈이 미국으로 간다. 그렇죠. 예. 유동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안타깝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역시 답변해 주시면 예, 예.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갖거나 혹은 두 채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무주택자 포함해서 개인들이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비중이 좀 있다. 앞에. 더 많다. 예. 혹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주택자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강남에 한 채 있어요. 나는 팔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내 자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해줄 생각이에요. 네. 집값이 올라가면 보유세만 더 냅니다. 물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 올라가면 상속세, 증여세도 더 커지고요. 보유세도 더 내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주택자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경제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진짜 투기 세력들. 예를 들어서 무자본 갭 투자를 해서 뭐 5채, 10채, 30채를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돌려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채나 뭐 일시적 2주택이거나 어쩌다 보니까 2주택이 되신 분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올라가면 나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충분히 집 있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올라가길 바라느냐? 물론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좋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의식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 보수 상관없이 네.
역대 정부가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 또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뭐 중간 선거나 뭐 이런 뭐 지선 총선 같은 것을 앞에다 중요한 투표를 앞에다 두고 통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네, 맞아요. 진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혹시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근데 네.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잘못했거나 양쪽 정당이 잘못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거나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보유하든 보유하지 않든 집값이 떨어지기를 희망하는데 그런데 그 희망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이게 타당한 것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개인이 무슨 똘똘한 체 하겠다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을 엄밀히 보면 정부가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정부가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대출 풀어주고 쪼였다 풀었다 계속 해왔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중에 최근에 성향이 말씀하신 대로 유주택자 뭐 이렇게 집 가진 사람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잘못 판단한 건 맞아요. 왜 잘못 판단했냐? 이 사람들이 그냥 자가 보율이 60%인 거예요. 네, 60%니까 서울도 데이터는 다 있어요. 선거 양당 다 있는 걸로 알아요. 예, 동네마다 구마다 또 틀리잖아요. 다르죠. 예. 네. 자가 보율을 다 체크해서 1%라도 유주택자가 많으면 그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주택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글로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 올렸던 아내를 들여다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1주택자도 그렇게 오르는 거 바라지 않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걸 면밀히 조사 안 하고 이분들이 뭐 부동산을 공부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맨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사람 머릿수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유주택자 몇 명. 여기에서 나온 얄팍한 발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보유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럼 결론은 내면을 더 깊이 들어가면 똑똑한 정당이라면 예, 지금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제 의견을 안다라면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죠.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러면 정책 방향이 그나마 조금은 뭐랄까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네. 조금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을 그냥 60%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래도 60%는 집값 오르는 걸 원하고 40% 집값 떨어지는 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표심으로만 보면 그렇죠. 오르게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최소한 이게 유리하죠. 이게 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잘못됐다고 확신 갖고 확신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떨어뜨려 놓는 게 있습니다.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유리하다.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정당이 제가 볼 때는 미래에는 더 좀 유리하다.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김희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표심 측면에서 일정 부분 그렇죠.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네.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역대 정부 다 포함입니다. 어느 정부라도 저는 컨트롤 만능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와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요. 금융과 경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 네. 인플레이션 정도 우리 시냇물로 따지면 그냥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기를 딱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나면 너무 많이 흐르고 아니면 말라버리니까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또 뭐 민심도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또 세수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네. 집값 떨어지면 금융도 문제잖아요. 대출해준 은행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컨트롤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 실제로 우리 개인은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나 혼자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포모 현상, 우리 피오버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우리가 푸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버페잉 될 것 같은 두려움, 피오버 오버페잉. 내가 고점에 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중간이 없어요. 중간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쭉 올라가거나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정부는 끊임없이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개입을 하게 되고 좀 떨어질만 하면 또 개입을 하죠. 왜 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컨트롤 만능주의가 결국에는 부동산이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보 정권 또 집값 떨어지면 규제 풉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길게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의견을 모아 본다면 어쨌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하반기 26년은 유동성 장세예요. 그렇죠.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부채를 짊어지면서까지 추가 금리 인하 단행이 있습니다. SLL이라고 규제 완화까지 단행하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유동성 장치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추경 편성하죠. 확장 재정 편성하죠.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데 정책의 논하기에 앞서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요한 선거를 앞에다 두고 정부는 지금 한문도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려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 해석을 바꾸지 않는 한 네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전망을 요청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년 그 선거를 앞에다 두고 집값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진단 if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집값은 마지막 폭등 또 나올 겁니다. 마지막 폭등이 온다. 네, 왜냐하면 6억까지 풀어놨기 때문에 네, 수도권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네, 한번 여기 땅 하면 제 생각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서울로 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이 네네.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네, 딱 적정 수준 내려가기 직전이에요. 네, 그런데 분위기가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면은 서울이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디로 가죠? 조금 떨어졌는데 수도권이 괜찮네 자리가 그걸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거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언론이 가세하면 폭동 올 수 있죠. 제가 볼 때. 네. 같이 지방은 좀 예의지만 좋습니다. 지방은 예외지만 소장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선거까지 이대로 뭐 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if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안 맞습니다. 입주 물량도 내년에 부족하고요. 네. 금리 내려가고 방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앞서서 이제 기대감 얘기했잖아. 교수님도 기대감을 걱정을 했는데 5,000피가 기대감의 반대는 실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맛보기야. 우리 더 많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실망이 되거든요. 네. 그 실망은 어디로 가냐면 집값 더 올라가겠네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정책을 정말 선명하고 명확하게 또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다면 뭐 마지막 폭등 온다고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또 한 번 망가뜨리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